새벽 5시 11분 베트남 삼림지대에 짙은 안개 속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군 수색소대는 끝내 오지 않는 헬기 소리에 침묵했다. 무전은 끝내 정찰 불가, 착륙 불가라는 마지막 통신만 남기고 끊겼다. 그 순간 멀리서 울림 없는 폭음이 연속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구원이 아니라 포위가 시작됐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소대장님, 이 상황이면 우리 버려진 겁니까? 아직 아니다. 우리가 직접 나간다. 지금 돌파한단 말입니까? 이 시정에 말입니까? 누군가는 돌아가야 한다. 그게 우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어둠 속 단 한 줄의 길도 보이지 않는 밀림으로 한국군 11명은 스스로 돌파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52년이 지난 지금도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밤을 만들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들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영상 시청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몇 년도에 군 생활을 하셨는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불에 그을린 야자수 냄새가 산림 깊은 곳까지 번져 있었다. 한국군 수색소대가 위치한 임시 은거지는 이미 적의 포위망 안쪽에 가까웠다. 소대장인 김소희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지원 헬기의 도착 예정 시간이 40분 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열대 우림, 특유의 끈적한 습기가 군복을 온몸에 달라붙게 했다. 그때 은거지 왼편 경계에서 낮게 탄환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경계 임무를 서던 박일병이 후다닥 몸을 낮추며 외쳤다. 소대장님, 방금 도로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소 2 이상입니다. 김소희는 곧바로 전 병력을 손 신호로 제지시키고 헬멧을 고쳐 썼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무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잡음만 들려왔다. 본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지 벌써 3시간이 넘었다. 정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대장님, 헬기는 정말 안 오는 겁니까? 김소희는 잠시 침묵했다. 멀리서 원숭이들이 우는 소리와 함께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상황의 심각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을 짧게 내뱉었다. 지원 헬기 안 온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대원 9명의 얼굴에서 기다림이 사라지고 결정해야 하는 표정만이 남았다. 이 상병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보고했다. 소대장님, 북쪽 능선에도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우리 완전히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최 병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김소희는 지도를 펼치며 재빨리 탈출로를 계산했다. 동남쪽 계곡을 통해 강으로 나가는 길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그곳 역시 적이 예상할 수 있는 경로였다. 무전기에서 갑자기 미약한 신호음이 들렸다. 김소희가 서둘러 응답했다. 이쪽 독수리일 들리십니까? 하지만 곧 다시 잡음만 가득 찼다.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다. 소대원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24살의 젊은 소희에게 9명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손 상병이 조용히 물었다. 소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열대우림의 습기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우리끼리 나간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소대원들의 눈빛이 동시에 변했다. 두려움과 각오가 뒤섞인 그 표정들 속에서 김소희는 자신이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꼈다. 적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선택할 시간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 새들이 갑자기 우는 것을 멈췄다. 정글이 고요해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적이 바로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신호였다. 생존이냐 전멸이냐. 그 경계선 위에서 한국군 수색소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김소희는 소대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모두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수색소대가 있는 지대는 도하-7지구라 불리던 협곡형 밀림 지형이었다. 지면은 진흙과 썩은 잎이 엉켜 한 발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는 땅이라 은밀 이동이 어렵다. 김소희는 발 밑으로 스며드는 축축한 감촉을 느끼며 지형의 불리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날 미군의 정찰 드론이 격추되면서 이 지역은 사실상 공중 지원이 차단된 상태였다. 그 잔해가 협곡 서쪽에 아직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한국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종된 통신병 한 명을 찾기 위해 마지막 수색을 진행 중이었다. 실종자는 신입 통신병 조일병이었다. 21살의 그는 이틀 전 야간 교대 근무 중 갑자기 사라졌다. 마지막 무전 내용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는 보고였다. 문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시정 150m 이하의 밀림 안개였다. 헬기는 이 안개 속에서 착륙은커녕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오전 6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이슬비가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다. 소대원 11명은 모두 젖은 군장과 탄띠를 조여매며 상황을 받아들였다. 김소희는 소대원들을 둘러보며 말없이 지도를 꺼냈다. 지도 위에 붉은 점이 조일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이었다. 협곡 북서쪽 능선 아래 적의 활동이 가장 빈번한 구역이었다. 박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대장님, 조일병 혼자서 그쪽까지 갔을 리가 있습니까? 김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간 게 아니다.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상병이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보고했다. 소대장님, 북쪽 계곡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취사용 연기 같습니다. 이 상병이 덧붙였다. 적이 야영지를 차린 것 같습니다. 김소희는 지도에서 그 지점을 확인했다. 예상했던 적의 임시 기지였다. 조일병이 그곳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11명으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최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님, 본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김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본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지 이미 4시간이 넘었다. 마지막 지시는 수색 중단 후 철수였다. 하지만 조일병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철수는 직접 한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해야만 한다는 체념이 보였다. 손 상병이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다. 조일병, 그놈 꼭 구해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매일 편지 보내시던데. 김소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조일병의 어머니는 매주 부대로 김치와 반찬을 보내주시는 분이었다. 아들이 잘 먹고 있는지 항상 걱정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시야는 이제 50m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모든 소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소희는 결심을 바꿀 수 없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남겨두고 갈 수는 없다. 그것이 그가 소대장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원칙이었다. 밀림 속에서 새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적들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는 신호였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 김소희는 소대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대는 북쪽 협곡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위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앞을 걷던 최 상병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발 앞, 젖은 낙엽 아래에는 얇은 철사로 연결된 부비트앱이 조용히 드러나 있었다. 박 일병이 떨리는 손을 겨우 안정시키며 속삭였다. 소대장님, 이거 3발짜리 연동형 같습니다. 김소희는 숨을 깊게 들이켜고 짧게 지시했다. 건드리지 마. 우측 2m로 우회한다. 하지만 우회하려던 순간 오른쪽 숲 그늘 속에서 딱 하는 나뭇가지 소리가 났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발견된 상태였다. 김소희는 즉시 손신호로 전체 정지를 명령했다. 소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새소리만 들리고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이 상병이 망원경을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소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 상병이 작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왼쪽 10시 방향 큰 나무 뒤편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는 신호였다. 망원경 렌즈나 총기의 조준경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소희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부비트앱이 설치된 곳이라면 이미 적의 경계 지역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손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후퇴하면 조일병을 포기해야 했다. 전진하면 소대 전체가 위험해졌다. 그때 갑자기 왼쪽 숲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적들이 현지어로 대화하는 소리였다.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톤으로 봐서는 경계를 논의하는 것 같았다. 최 병장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최소 셋 이상.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다. 부비 트랩을 우회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적들이 포위망을 좁힐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돌격할 수도 없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미약한 신호음이 들렸다. 김소희가 서둘러 볼륨을 낮추고 응답했다. 독수리 1, 들리십니까? 잡음 사이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독수리 1, 여기는 매둘. 조일병, 위치 확인. 북서쪽 600m 지점. 생존 확인. 김소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조일병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적의 기지 한가운데였다. 무전이 다시 끊어졌다. 박일병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대장님, 저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소희가 망원경으로 확인하자 3명의 적군이 그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거리는 약 100m. 이제 선택해야 했다. 교전을 시작하면 조일병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소대 전체가 포로가 될 수 있었다. 김소희는 마지막으로 소대원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와 같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조일병을 구해내겠다는 의지였다. 적들이 50m까지 접근했을 때 김소희는 마침내 손신호를 보냈다. 전투 준비.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통신병의 PRC-25 무전기는 습기에 젖어 간헐적으로 잡음만 냈다. 이 지역은 북베트남군이 자주 사용하는 전파 방해 지대였고 헬기는 더욱 올 수 없었다. 사격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인기척은 점점 가까워졌다. 김소희는 무전기를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본부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동 속도였다. 장비는 젖어 무거워졌고 물집이 오른 발은 병사들의 걸음을 느리게 했다. 특히 이상병의 군화 밑창이 거의 떨어질 정도로 닳아 있었다. 매 발걸음마다 진흙이 달라붙어 무게가 더해졌다. 그 와중에 들것을 메고 가던 2명이 동시에 멈춰섰다. 부상병의 탈수 증세가 심해지면서 의식이 흐릿해졌기 때문이다. 소대장님, 이 속도로는 해 뜨기 전에 협곡 못 빠집니다. 정 상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소희는 순간 갈등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그래도 간다. 멈추면 끝난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최 병장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나무에 기댔다. 어제부터 설사 증세로 고생하던 그는 탈진 직전이었다. 손 상병이 급히 물통을 건넸지만 남은 식수는 이미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일병이 망원경으로 전방을 살피다가 급히 돌아왔다. 소대장님, 앞쪽 계곡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어제 비 때문에 도하 불가능합니다. 김소희가 직접 확인해보니 평소라면 무릎 정도였을 개울이 가슴까지 차오른 근류가 되어 있었다. 물살이 너무 세서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다. 우회로를 찾으려면 최소 2시간은 더 걸릴 것이었다. 그 사이 적들이 포위망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마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슬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굵어졌다. 시야는 더욱 나빠졌고 모든 장비가 물에 젖었다. 탄약과 의료용품을 보관한 배낭들도 물이 스며들어 무게가 배가 됐다. 이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님, 조일병이 정말 저쪽에 있을까요? 혹시 잘못된 정보는 아닐까요? 김소희는 그 말에 잠시 망설였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전으로 들은 목소리가 정말 조일병이었는지, 그가 정말 생존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만약 조일병이 정말 그곳에 있다면 그를 버리고 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다른 주파수 신호가 잡혔다. 김소희가 서둘러 조정하자 적군의 교신 내용이 들렸다. 현지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톤으로 알 수 있었다. 정 상병이 얼굴을 찡그렸다. 놈들도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부상병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소대원들의 체력도 한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김소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우리가 포기하면 조일병도 포기하는 거다. 그가 소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소대원들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 조일병이 동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군 수색소대는 멈추지 않았다.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계속 전진할 것이었다. 습지대에 진입하자 발은 진흙에 빠지고 상반신은 벌레떼에 물렸다. 철썩이는 소리, 젖은 흙 냄새, 땀과 탄약 냄새가 뒤엉켜 숨 쉬기도 힘들었다. 소대원들은 서로의 군장을 잡아 끌며 전진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방향 감각은 계속 흐트러졌다. 그 와중에 갑자기 왼편에서 근접 사격음이 터져 나왔다. 엄폐. 모두가 엎드렸지만 적의 탄환은 이미 나무 기둥들을 갈랐다. 몇 분간 이어진 긴장 끝에 김소희는 죽어가던 안개 틈 사이에서 어떤 흔적을 보았다. 그것은 흙에 끌린 채로 남은 신발 자국이었다. 실종된 통신병의 것과 형태가 일치했다. 일병이 진흙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소대장님, 여기 조일병 인식표가 있습니다. 김소희는 서둘러 그것을 확인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조일병의 것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다. 습지대의 진흙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 발 옮길 때마다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최 병장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의 왼팔에 거머리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다. 정 상병이 급히 칼로 떼어냈지만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소대장님, 이놈들이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병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독성이 있는 거머리였다. 의무병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한계가 있었다. 손 상병이 다급히 붕대를 감아뒀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더욱 악화됐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나침반도 습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고 지도는 물에 젖어 찢어질 위기였다. 이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님,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 같습니다. 김소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미로 같은 습지 속에서 길을 잃었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발밑에서 갑자기 뱀이 스치고 지나갔다. 독사였다. 일병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더 깊은 진흙에 빠졌다. 동료들이 급히 그를 끌어올렸지만 그의 군화는 진흙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는 맨발로 습지를 걸어야 했다. 김소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속도로는 소대 전체가 위험했다. 하지만 조일병의 흔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갑자기 전방에서 총성이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적들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정 상병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상병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계속 전진하면 적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후퇴하면 조일병을 영영 잃을 수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어였다.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조일병이었다. 김소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조일병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함정일 수도 있었다. 적들이 유인하기 위해 녹음한 것일 가능성도 있었다. 최 병장이 피를 흘리면서도 말했다. 소대장님, 가야 합니다. 설사 함정이라도요.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옥 같은 습지 속에서도 동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폭우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벼락이 하늘을 갈랐다. 하지만 한국군 수색소대는 그 목소리를 향해 계속 전진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희망이었다. 신발 자국을 따라 200m 정도 전진하자
뜻밖의 풍경이 나타났다. 작은 안반 지대 아래에 통신병이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문제는 그 근처에 적이 남긴 불완전한 캠프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곳이 적의 보급 경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소대장의 판단은 단번에 바뀌었다. 김소희는 숨을 몰아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을 우회한다.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한다. 그때 동쪽에서 흐릿한 회전음이 들렸다. 헬기였다. 단 한 대. 그리고 압도적인 적어도 비행. 하지만 착륙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박 일병이 급히 조 일병에게 달려갔다. 조 일병은 의식은 잃었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 총상이 있었고 출혈로 인해 얼굴이 창백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정상병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의료 장비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소대장님, 조 일병 상태는 안정됐지만 빨리 후송해야 합니다. 김소희는 주변을 다시 살펴왔다. 적의 캠프 흔적은 생각보다 최근 것이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닥불 채와 버려진 통조림 깡통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보급 거점이었다. 최 병장이 거머리에 물린 상처를 끙끙거리며 말했다. 소대장님, 이놈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헬기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소희가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그것은 한국군 헬기가 아니었다. 적군의 수송헬기였다. 그들을 수색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손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님, 저 헬기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헬기가 이 지역을 수색한다면 그들의 위치가 곧 발각될 것이었다. 조 일병을 구했지만 이제 소대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빠진 것이다. 갑자기 조 일병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소대장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김소희는 안도의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조 일병, 괜찮나? 조 일병은 고개를 약하게 끄덕이며 말했다. 소대장님, 적들이 곧 돌아옵니다. 여기는 그들의 주요 보급로예요. 김소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조 일병이 계속 설명했다. 저는 우연히 그들의 무전을 도청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그들의 작전 구역이에요. 헬기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다. 조 일병을 안전하게 후송하려면 이곳을 빠르게 벗어나야 했지만 그의 상태로는 빠른 이동이 어려웠다. 이 상병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소대장님, 헬기가 이쪽으로 선회합니다. 김소희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조 일병을 들것에 고정하고 즉시 이동한다. 서둘러라. 소대원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정상병과 손상병이 조 일병을 들것에 옮겼고 나머지는 경계를 서며 철수 준비를 했다. 하지만 헬기는 예상보다 빨리 그들 위로 나타났다. 거대한 회전날개 소음이 숲 전체를 뒤덮었다. 김소희는 소대원들에게 엄폐를 지시했다. 모든 것이 발각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헬기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짙은 안개와 나무들이 천연 엄폐물 역할을 한 것이었다. 김소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지금 움직인다. 전속력으로. 한국군 수색소대는 조 일병을 구조했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적의 보급로 한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운 탈출 작전을 시작해야 했다. 헬기는 착륙 대신 적의 포위망 상단을 스치듯 지나며 위협 기동을 실시했다. 그 틈을 타 소대는 협곡의 마지막 구간으로 전력 질주했다. 부상병을 들것에 묶고 서로의 군장을 당기며 엉겅퀴밭을 헤쳤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협곡을 탈출한 순간 적의 추격 소리가 멀어졌다. 헬기는 끝까지 착륙하지 못했지만 그 기동만으로 그들의 탈출로를 열어준 셈이었다. 김소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소대원들을 확인했다. 다친 사람 확인해라.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없이 모두 생존했다. 부상병은 후송조가 도착하면서 안정권에 들어갔다. 완수의 기쁨보다는 살아남았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협곡을 완전히 벗어나자 마침내 본부와의 무전이 연결됐다. 독수리 1, 여기는 매 본부.
응답하십시오. 김소희가 무전기를 잡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매 본부. 여기는 독수리 1. 임무 완수했습니다. 조일병. 구조 완료. 소대원 전원 생존. 본부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대답이 왔다. 잘했다, 독수리 1. 지정 지점에서 후송 헬기 대기 중. 30분 후 도착 예정. 김소희는 소대원들을 바라봤다. 모두 진흙투성이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조일병이 들거 위에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김소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우리 중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야. 박일병이 맨발로 걸으면서도 웃음을 띄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정상병이 진흙을 털어내며 덧붙였다. 조일병,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안심하시겠어요. 최 병장은 거머리에 물린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표정은 밝았다. 소대장님 덕분에 모두 살아났습니다. 손상병이 물통에 마지막 물을 조일병에게 건네며 말했다. 다신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조일병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30분 후 하늘에서 후송 헬기의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정말 한국군 헬기였다. 거대한 로터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소대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헬기가 착륙하자 의무병들이 뛰어나와 조일병을 응급처치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총상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김소희가 헬기 조종사에게 보고했다. 소대원 전원 탑승 준비 완료. 조종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답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탑승하십시오. 헬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협곡이 점점 작아져 보였다. 방금까지 생사를 오가던 그 지역이 이제는 평범한 숲으로만 보였다. 김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들은 해냈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함께 돌아왔다. 하지만 왜인지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이것이 전쟁이었다. 생존 자체가 승리인 곳. 소대원들도 조용했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군복에 밴 진흙과 땀 냄새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조일병이 진정제 효과로 잠들어가면서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소희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동료를 구했고 모두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52년이 흘러버린 지금, 그때의 소대원들은 대부분 환갑을 넘겼다. 김소희였던 그는 지금 조용한 지방 도시에서 은퇴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오랜 습지 냄새를 떠올린다고 했다. 그날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놓지 않았을 뿐이죠. 그는 전우들의 이름을 천천히 꺼내 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의 11명 중 일부는 아직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당시 구조된 통신병은 지금도 매년 그의 집으로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첫 줄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소대장님이 있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래서 그 밤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지. 지금도 그의 서재에는 그날의 작전 일지가 보관되어 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연필로 적힌 글씨들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다. 소대원 전원 생존, 조일병, 구조 완료. 단순한 보고서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방대했다. 그는 때때로 손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영웅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던 힘, 그리고 돌아온 뒤 느꼈던 묘한 허무함까지. 손자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최 병장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거머리에 물린 그 상처는 완치됐지만 당뇨 합병증을 이겨내지 못했다. 장례식에서 옛 소대원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관 앞에서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정상병은 지금도 건재하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끔 전화를 한다. 소대장님, 요즘도 그날 꿈 꾸세요. 김소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가끔. 하지만 무서운 꿈은 아니야. 박일병은 교사가 되어 제자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단원에서 항상 강조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고. 손상병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고 있다. 그는 매년 추석마다 김소희에게 햅쌀을 보낸다. 이상병은 사업에 성공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항상 같은 질문을 한다. 그날 소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소희는 항상 고개를 젓는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 모두가 함께였기 때문이야. 조일병은 전역 후 통신 관련 직업을 가졌다. 그는 지금도 무전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것이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그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에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소대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김소희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한참을 울었다.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지 않는다. 특히 함께 죽음을 넘나들었던 기억들은 더욱 그렇다. 그날의 습지 냄새, 헬기 소리,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느꼈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다. 김소희는 이제 76이다. 손자들이 자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함께할 때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래서 그 밤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다. 숫자로 기록된 전쟁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던 순간들. 그것들이 진짜 기억해야 할 역사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